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함께 읽어볼 급식마녀입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세 가지 원칙, 자율, 균형,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과 또 교육정책 5가지를 공문과 함께 버무려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건데요. 자율, 균형, 미래라고 하는 원칙은 현재 저희 학교까지 내려오는 공문에도 모두 이 로고가 박혀 있을 만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책, 조직, 인사 등 전 분야의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의 아이덴티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쪽부터 먼저 가실게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이 문구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새로운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즉 교육 사각지대 없이 인성과 역량을 키워가며, 인성과 역량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나요? 임태희 교육감님이 당선 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즉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자 그리고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인성과 실력인데 이전 교육이 이 둘 다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새로운 경기교육에서는 다 함양할 수 있도록 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자율, 균형, 미래라는 세 가지 원칙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율, 균형, 미래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와 함께 3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자율이 의미하는 바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교육을 자율 기반으로 재구조한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의도는 좋으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구조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명칭도 현재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율 기반으로 학교의 어떤 자율을, 혁신교육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한 것은 학사 운영 자율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등교 9시에 하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 맡기겠다.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는 공부에 좀 집중하자 해서 학생이나 아니면 학부모, 교사가 동의를 하게 되면 뭐 방과후 학습이나 야간 자율 학습도 우리가 뭐 굳이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자율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학교 자율 과제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 자율 과정이 아니라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데 현재 실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런데 우리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뤄야 될 과제는 무엇이다라고 수기를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게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고 또 다 각 학교급으로 좋은 정책은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자율 과제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자율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고요. 균형은 여러 가지 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일단 학생과 교사 간의 균형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학생들에게 어떤 포용력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퍼뜨린 좋은 취지의 결과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교사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균형을 맞추자.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균형의 하나고요. 두 번째 균형은 모든 학교에 대한 균형 지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나 이념적 편향성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이런 편향성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뭐 일부 교과서나 아니면 일부 교사 등에 의해서 이념이 많이 주입돼 있으므로 이것을 균형을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균형 원리가 되겠고요. 미래에 관한 것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정책 방향에서 5가지가 나와 있지요.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경기교육은 역량을 키워갑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도 맞닿아 있고 또 뭐와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밀고 나갈 IB 교육이랑도 좀 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어떤 것도 실시했냐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 미래형 수업 마켓이라는 것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픈 자기들이 공부하고픈 내용을 수업을 계획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면 이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된다 하면 교육과정으로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즉 학생이 자신이 배울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진짜 미래 교육이고 또 학생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겠지요. 이렇게 미래형 수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가치랑 지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미래 핵심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공간을 뛰어넘는 온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주제 중심 융복합 프로젝트 등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세 번째, 경기교육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어떤 원칙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균형과 연결시키시면 좋겠지요. 네 번째, 경기교육은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면 뭐를 떠올려야 합니까? 신체 물리적 안전도 당연히 안전이지만 심리, 정서적 안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안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은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즉 미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향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까 학교 자율과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만들어진 거,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정도 각 학교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학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여건을 고려한 학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과제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다, 노선을 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학교 자율 역량이 강화되겠죠.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또 우리가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 성장이 도모가 되고요. 또 교육 현장으로부터 교육 정책이 발굴, 수립되는 그런 체제도 마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가 내가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에서부터 나는 여기 분야에 얼마 주고 저쪽 분야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왔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학교는 특색 사업으로 뭐 토론이나 독서 등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좀 더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집중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더 많이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러면 전문 연구기관에 우리의 과제를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고 하면 뭐 운영 사례집이 발간된다든지 또는 다른 학교에 우리의 과제가 퍼진다든지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5쪽으로 넘어가서 경기교육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5쪽에 넘어가시면 자율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입니다. 나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자율과제를 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균형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다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저마다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존하고 또 포용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또한 타인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추구하겠다. 또 여러 가지 학교 지원에 대한 균형도 추구하겠다. 이념과 편향성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미래에 관해서는 자꾸 제가 미루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뒤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 해서 5가지 우리 정책 방향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이 이 미래교육에 관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경기교육이 미래를 열어갑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으로, 선생님들 이제 에듀테크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도조처럼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초등학교를 위해 거의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에듀테크 기업들이 교육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교육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 보편적 의사소통 도구들 있죠. 뭐 카톡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줌 같은 거. 요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에듀테크 쪽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 즉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각 교육 과정에 적합하게 선생님들이 활용하면 당연히 원격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을 넘나드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배움의 시공간이 확장되고요. 또 연구하는 교원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교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사의 역량이 당연히 키워져야겠죠. 디지털 역량을 키우셔야 되고 또 내가 길러진 이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DQ 역량을 심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연구를 해야겠죠. 이렇게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제가 소프트웨어 AI 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참여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이 센터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AI 교육지원센터랑 구글 코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배우냐면 뭐 기계학습, 딥러닝, 또 교육 분야에 내가 AI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사례들을 배우거든요. 아니 교사가 그걸 왜 배워야 됩니까? 뒤에서 나오겠지만요. 우리는 앞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이 학생들을 이 기초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연도에 계속 활동했던 것이 에듀테크 실증 마중물 교사 지원단이었어요. 이건 경기도 교육청이랑 경기대학교 소프트랩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제가 테크 기업들 중 하나를 맡아요. 예를 들면 저는 퀴즈엔을 맡았거든요. 그럼 퀴즈엔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과 제가 교육적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에듀테크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보편적 의사소통에 사용되거나 보편적으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것들이 과연 교육적으로 적합한 것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이 기업이 이 플랫폼을 수정해서 저한테 또 보여주겠죠? 그러면 저는 이 테크 기업의 제품을 교육에 적합하게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개선해서 교육적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경기교육은 역량을 키워갑니다. 이거 IB 교육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생들이 저마다의 창의력, 그리고 저마다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학생 주도의, 학생 주도성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지요. 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즉 개별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뭘 이용해서? A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용하겠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요? 학교는 학생 각자의 재능을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뭘 했었냐면 경기 미래형 수업 마켓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에 대해서 스스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이것을 제안을 하면 이게 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방식의 학생 주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후에 하는 활동들, 토의 토론 아니면 디지털 도구 활용하는 그런 수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연수를 참여하면서 배운 건데 이제 뭐 북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조별로 이북을 출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끼리 합쳐져 가지고 서로 내가 가치로운 뭐 음성 아니면 사진, 동영상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다 도합해서 글도 쓰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과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 참여해서 스스로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게임이나 연극, 메타버스, 잽 같은 거 있죠? 그런 앱을 활용해서 우리가 학생 참여형 수업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 경기교육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균형 있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4번 경기교육은 모두의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교육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건데요? 뭐 난독이나 아니면 뭐 ADHD 학생들 대상으로 조기 발견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있는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가정통신문을 주고 싶으면 이거를 뭐 통번역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맡기면 거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줘요. 그럼 저는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우리 학생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또 이 친구가 뭘 받고 있냐면 제가 있는 시흥 지역에 서울대가 있거든요. 서울대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에 유학생 친구가 있어요. 대만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면 이 유학생 친구랑 저희 반 애랑 1대1로 연결을 해줘서 멘토링도 되고 한국어 지도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정서적 도움도 줄 수 있다. 어떻게? 마을 교사가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 다문화 학생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정서적으로 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각종 대회도 있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번 경기교육은 학교 중심 행정으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 이야기한 것이 위에서 내려온다기보다는 밑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컨설팅 해주는 식으로 역할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에요.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 교육정책 5가지를 살펴보는 건데 한 장 더 넘기셔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하고선 3가지가 나와 있죠. 키워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 강화,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서 좀 황당했어요. 아니 왜 기초학력 보장을 해주고 또 학생 맞춤형을 해주는 것이 에듀테크 안에 들어가 있을까? 선생님 곰곰이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맞춤형 광고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일반 기업들도 이걸 되게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교육에 활용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려면 사실 이 학생이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뭘로 진단을 해줄 건데요? AI로 진단 테스트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각 과목별로 성취도를 진단할 수도 있고요. 이 학생의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또 학습할 때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맞춤형 데이터가 당연히 나오죠. 이거를 누적 관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누적 관리된 데이터를 학생에게 매번 제공해서 피드백을 주다 보면 학생이 당연히 맞춤형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기초학력 보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내세우신 10대 정책 목표 중 하나가 AI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학력을 향상하겠다, 미래 역량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또 이것을 기초학력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이테크 기반으로 기초학력 진단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초학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역 중심 기초학력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번째 요소인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 강화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 경기도에서 DQ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에 대한 아주 친한 그런 느낌, 친숙도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Q 역량을 경기도형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취임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3번째는 DQ 함양에 대한 그런 캠페인 교육을 할 거고 또 DQ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DQ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게 문맹의 시대다. 이 학생들을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또 학교가 능동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아기들 요즘에요. 다 태블릿 같은 거 엄청 익숙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접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입장의 교사들은요. 그 역량이 애들보다 더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량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에듀테크 활용을 해서 학력 향상을 이루고 또 뭐를 합니까? 우리는 미래 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가지 나와 있지요. 미래 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 IB 시범학교도 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중심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세 번째, 과밀학급, 과대학급 해소를 하겠다. 아니, 과밀학급, 과대학교 이것이 왜 미래교육 체제랑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딘가는 학교가 필요하고 어딘가는 학교가 불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막 신도시 같은 데는 학교 지어달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 그래 알겠다. 신도시에 우리가 학교를 짓겠다. 그리고 또 인구 소멸 지역에는 학교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라는 정책도 있지만 뭐도 있다. IB 시범학교 같은 것들 다양한 특성화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분산이 되겠죠. 나는 IB 지금 당장 받고 싶어. 시범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이 다양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IB 시범학교 200곳을 선정하게 되고요. 26년까지는 300곳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는 제가 저희 지역을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인 시흥 지역에 서울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홈페이지에서요. 되게 당연히 실력 있는 교수 선생님들 있겠죠. 교수님들. 그리고 뭐 연구소에서 나온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이 제공이 되면 당연히 학생들이 어때요? 이런 뭐 교실에 갇힌 그런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당연히 이런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육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 우리는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진로 관련해서 뭐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서울대에서 우리 학교로 찾아와 주기도 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로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년에 실시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니까 뭐 증강현실 기반 액티비티라든지 크로마키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메타버스 체험을 해서 내가 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된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교원의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 제가 아까 말씀 뭘 드렸어요? 임태희 교육감님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학생들보다 사실은 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원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교과 연구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과 연구회가 우리는 이번 연도에 한번 IB 교육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 IB 교육을 우리 교과에 적용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사례를 한번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원금도 받아가면서 IB 교육 이해도를 확산시킬 수도 있고 또 학교급별, 교과별로 내가 어떻게 IB 교육을 실행할지 그런 역량을 함양할 수도 있겠죠. 또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해졌어요. 제가 공문을 보면서도 느끼는 점이 아니 뭐 발명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제가 소프트웨어 AI 교육도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 교사인데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제가 또 참여했던 것이 공공학습관리 시스템 전문가 과정에 참여했거든요. 여러분 이학습터라든지 EBS 온라인 클래스 알고 계시죠? 이런 공공관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적 지능을 키워주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수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요즘 연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 연수로 끝나지 않아요. 연수 후에 우리 장학사님들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세요. 단톡방 막 파가지고 저희 연수 들은 사람들 이 아주 마중물 교사다. 선생님들께서 앞서 나가셔서 다른 교사 분들께 좀 더 확산시킬 수 있고 또 공감대 형성하는데 역할을 좀 수행하셔라 라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만난 기술과정 선생님이랑 좀 마음이 맞아가지고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 저만의 특화된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이거 아이비 교육과정이랑도 좀 교육과정과도 좀 연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연수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네트워크 형성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연수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아이비가 나오죠. 경기형 미래 역량교육 운영에서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과 또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이랑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이 많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교육과도 약간 비슷하지만 토의 토론식 수업하고 글쓰기 수업도 하고 또 되게 공정하게 서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부터 먼저 보실게요. 학생들의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고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다. 아니 왜? 어떻게? 우리가 2015 교육과정은 뭐 교과 종류도 정해져 있고 시수나 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비는 사실 딱히 정해진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르치고만 정해져 있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평가할지는 이 교사 역량에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에 학생들에 따라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학생들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현 에이전시인데 엄청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죠. 왜요? 이것이 바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주도성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인식이 많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래형 학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수능에 완전히 집중된 대학 입시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개선해서 굉장히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고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게끔 그러나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스템을 좀 구축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창의융합 교육도 강화될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을 하게 되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갖춰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 인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서 이것도 나왔어요. 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우리가 발명 교육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보시겠어요. 디지털 시민교육 기초학교 60곳이 이제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아까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디지털 역량을 갖춘다라는 것은 사실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육 공동체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기초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수 있는지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타인과는 어떻게 적절하게 교류하면서 나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학습이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을 다양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전환기 학년들 있죠. 중3이라든지 초6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학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요런 진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찾아가는 진로 체험 있죠. 뭐 학생 한 명당 뭐 2개씩 직업을 체험해가지고 그 직업을 지닌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플로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래퍼들은 뭐를 합니다. 유튜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성장 주기별 진로 교육 과정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 있죠. 홀랜드, 뭐 진로 성숙도, 진로 자기 탐색, 진로 역량 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어때요? 전문 선생님들이 오셔서 당신의 홀랜드 검사 결과는 이러저러한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활동이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대학 진로 체험 멘토링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견학합니다. 견학해서 정말 뭐 동기부여 빡세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또 전공 박람회에 참여해서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은 이런 거구나. 또 내가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학습법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산학 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에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산업의 중추가 다 경기도에 있는데 교육 현장과 기업을 연결해서 고급 인력으로 좀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반도체 마이스터고나 아니면 융복합 특성화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시를 찾아왔는데 수원에 3일 상업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정부 주도로 산학일체해서 도제학교, 그러니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요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두 가지가 유명하더라고요. 세무회계랑 소프트웨어 개발. 그래서 세무회계 뭐 도제반 학생들은요, 현장 세무사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해서 잡 트레이닝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 도제하는 학생들은 뭐 웹, 앱, 게임, 로봇, 아두이노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실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이론 교육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하기도 하고 요런 반들이 있더라고요. 또 장점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도제 남학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이 되게 되면 병역 혜택까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동아리 중에서도 슬기로운 사회생활 동아리에 참여하면 뭐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환경이나 변화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교육 정책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균형 있는 인성, 시민 교육을 운영하겠다. 미래 인성 교육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성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세계 시민 교육이 뭔데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요런 가치들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런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보시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 경기도 교육감님, 임태희 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경기도 교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업을 하려면 일단 교권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로 교권을 보호하고 또 세계 최고 수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사 연구연재를 활성화한다든지 석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또 국제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부당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학교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수석교사제 운영을 개선하고 교원 연구비를 교육부 지급 기준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얼마 전에 나온 거죠? 화해 중재팀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6곳을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가 터지면 나 신고할 거야. 뭐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어떤 협박조회 아니면은 좀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적극 개입해서 도교육청이랑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회복 중심으로 교육적으로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화해중재팀입니다. 이거를 시범 운영해본 다음에 당연히 이게 괜찮으면 좀 이렇게 퍼뜨리겠죠. 변호사나 뭐 전담 경찰관이나 이런 전문가도 참여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고 연계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해중재팀의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해주고 심리 상담해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교사 힐링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자율성 확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보시면 학사 운영의 자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9시 등교 등 학교 자율과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학은 사립학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경기교육 정책 네 번째를 보실 건데요. 공교육 책임 확대를 한번 보실게요.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겠다. 돌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님께서는 초등 책임 돌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유아교육 관련 기관을 확충하겠다. 근데 이거는 좀 지자체랑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방과후 학교 강화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처음에 읽고서 응?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특수교육이라는 건요, 학생들 상태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맞춤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제가 저희 학교 특수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특수학교 학급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정책들로 맞춤형 특수교육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재정 교육감님이 시작하시긴 하셨지만 복합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이것을 좀 확대하는 거, 이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다른 지역이랑은 좀 비교되는 사례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복합 특수학급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학급이 만약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3학급이 안 되면 교사 혼자서 학생들을 다 맡아야 돼요. 부담임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3학급 이상이 안 되면. 그런데 이 복합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학교 속에 있는 미니 특수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특수학교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학교처럼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수학교는 만들어지려면 너무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맞춰야 될 게 많아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시각장애 학생 교수학습 자료를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대체 자료를 제작 신청하면은 만들어주는 거가 되겠죠. 지체 중복장애 특성화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보조공학기기 대여 사업을 하겠다. 청각장애 학생 특성화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발달장애 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효과를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경기 특수교육 컨퍼런스, 특수학생들에게 어떻게 AI 교육을 활용해가지고 AI를 활용해서 교육할 것인가, 또 특수학생들에게 얼마나 좀 효과적인 진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퍼런스도 열렸었거든요. 두 번째, 교육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겠다. 다문화 학생을 지원한다는 거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자, 그런데 관련 누리집, 관련 홈페이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두 번째 들어가 보실 홈페이지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좀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서 미래국제학교 있죠? 거기서 교육감님도 참여하셨는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 학생들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가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자문 역할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교육복지가 뭔데요? 네,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문화, 심리, 정서, 복지, 그래서 아동 청소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적 취약성을 해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마을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교사가 1대1로 학생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캠핑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에 참여했냐면,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캠핑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1박 2일로 별 보는 그런 캠핑을 한번 떠나자 해서 지역 학생들 싹 다 모아다가 보내주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또 디지털 기기 지급해주죠. 우유도 신청자에 한해서 주죠. 우유급식도 됩니다. 그리고
뭐 공휴일이랑 토요일에는 학교 급식 못 먹잖아요. 그때 급식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사제 동행으로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짝지어가지고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안교육 지원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미등록되어 있던 대안교육기관을 등록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좋은데요?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학습자가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게끔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을 강화한다. 화해중재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서적 위기 학생도 위클래스나 위센터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 많아요. 학교 체육을 활성화합니다. 이것도 제가 체육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활성화하는 게 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느냐 여쭤봤더니 안전교육 이루어지잖아요. 체육 활동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법도 알고 또 주의사항도 배우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해질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이런 학교 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폭력성도 줄이고 사회성도 높일 수 있는 거죠. 또 학교 운동부가 활성화되면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환경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건강과에서 감염병 예방하고 또 대응을 하는 거, 또 예방중심 보건교육을 하는 거, 또 저희 학교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 게이트키퍼 교육이 직접 찾아와서 교육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이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학교폭력 주제 뮤지컬 공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신청하면은 이제 원클릭 서비스로 신청하면은 찾아와 주기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 예절학교 운영을 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 전담 경찰관 있잖아요. 이런 관련 기관에서 연계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복지를 확대하겠다. 요거 찾아보니까 쉼과 나눔이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을 해서 이걸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휴 공간 있죠? 유휴 공간을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도 쉴 수 있고 교직원도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교육청에서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덜어서 먹는 시스템 있죠? 요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마지막 정책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교육정책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학교 지원 행정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2번째 학교 지원 행정 강화이거든요. 근데 먼저 가볍게 위에 것부터 먼저 보고 가시면 미래교육 지원 조직 체계를 마련한다. 역량 중심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라는 거는 사실 우리 교사 쪽보다는 이제 지원청이나 교육청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확실시된 건 아니지만 경기교육연구원의 경기미래교육원 확대 개편한다.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 미래지향적 지방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1시, 1군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겠다. 화성오산 이런 거를 이렇게 찢어놓는 거 얘기하는 거죠.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 등이 있고요. 이것들이 다 확실히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학교 지원 행정 강화를 보시면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재구조한다는 건 뭐예요? 학교를 지원해주고 학교를 컨설팅해주는 이런 역할로 좀 많이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및 기관 평가를 내시화하겠다.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은 뭐예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운영을 할 때 데이터를 중시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정치적으로만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입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통계, 행정 데이터 이런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겠다. 기업들도 사실 마케팅 할 때 요즘에는 다 데이터 이용해서 빅데이터 이용해가지고 타겟 마케팅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부도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OECD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은 법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을 과학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정책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교 자율과제 같은 것들 있죠? 뭐 현장 적합도가 높은 그런 우수한 자율과제는 어떻게 해요? 미래의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부모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리스닝 투어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 구매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느 누구나 교육 관련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이걸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줘요. 뭐가 될진 모르겠죠. 그런 것들을 줘서 내가 정책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정책을 구매하는 그런 활동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럼이나 아니면 컨퍼런스, 소통회, 연수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당연히 데이터 기반으로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소통하고 또 현장 정책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겠죠? 즉 정책 과정의 민주성이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 사실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이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것들. 여기에 학생들이 내가 몇 배속으로 들었고 무슨 강의를 들었고 무슨 강의를 안 들었고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이런 학습 이력들을 가지고 나중에 연구를 수행한다 하면은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강의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정책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자면 공공 데이터 포털 data.go.kr 여기 들어가시면 각종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죠.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저랑 함께 3가지 원칙과 5가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멘트 나갑니다. 어디서 만나요? 학교에서 만나요.